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화재들의 화재 원인 그리고 또 피해 확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화재 안전을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화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사실 작년 말부터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화재, 최근에 남동공단 화재, 그리고 또 엊그저께 또 고시원 화재들이 계속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럼 정말 우리가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조금 들여다보면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반기, 올해 이제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화재 집계들을 보면 총 한 22,700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한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전 평균 5년 동안의 상반기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전년 대비 한 7% 정도 감소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이 나는 건수 얼마나 많이 났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예방 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안전을 좀 더 챙겼다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이런 수치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 발생으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 2017년도 화재, 최근에 그런 화재 경향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평균 사망자 수가 약 299명, 이렇게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016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약 345명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천 스포츠센터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상황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약 306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 연도에 오히려 평균 사망자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렇게 갑자기 큰 사고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 단위로 혹은 또 이전 5개년 단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평균적인 수준의 사망자 이런 정도 또 피해에 관련된 부분 다만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노란 곡선은 실제로 화재 발생 건수입니다. 화재 발생 건수. 그리고 밑에가 인명피해 건수인데요. 사실 인명피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망자와 사상자를 포함한다고 보면 사실 최근 10년 동안 보면 발생 건수는 완만하게 하향세, 그죠? 비슷하지만 약간 하향세, 최초보다는.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점차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대신에 여기에서의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피해 금액입니다. 피해 금액, 재산 피해. 오히려 발생 건수는 약간 하향하고 있는데 재산 피해는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화재 건수라든지 이런 발생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의 평균 피해라든지 또 피해 현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다만 인명피해 관점에서는 예년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인명사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건을 개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평균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300명 정도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죽는 거냐, 더 위험한 거냐 라는 부분들로 조금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화재로 사망하는 사망자 비율은 훨씬 적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만 명당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로 한 7.5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절반 정도인 한 3.9명 정도로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실제로 일본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한 60% 이상 많이 죽는 한 5.6명 정도 화재가 발생하면 이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보다도 화재 시에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가 우리나라 비율이 훨씬 더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대형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화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 실패 요인으로만은 사실 대형 화재라고 또 이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화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를테면 불이 발생을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잘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매우 일반적인 화재, 또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서 잘 진화된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상에 보도거리도 안 되는 이런 이제 화재로 한정이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화재가 발생을 했고 공교롭게 또 스프링클러가 안 터졌고 또 막상 도망가려고 보니까 비상출구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패 요인들이 여러 가지, 두세 가지 혹은 서너 가지 이상이 중첩이 돼야지만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는 거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필로티 천정면에 가연성 단열재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이제 불이 붙었다는 게 첫 번째 어떤 위험 요인이었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피난계단 자체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성이 떨어졌다는 부분들 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초동대처 여기서 초동대처는 뭐 소방이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발견한 사람 또 불을 낸 사람들이 이런 공사 중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신고를 했더라면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진압을 빨리 했더라면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안 좋은 요소들이 두세 가지 이상 중첩이 되면서 점점 피해를 키우게 되는 이런 대형 화재의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밀양병원 같은 경우는 층간방화라든지 또 건물 내부의 내화 중진 구조 이런 것들이 매우 부실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틈틈이로 다른 층으로 굉장히 빠르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였다라는 거.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상 재해약자,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피를 하거나 거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했었고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중환자들이었던 이런 부분들. 또 여기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러면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얼마나 빨리 대피를 시키고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사실은 미흡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화재로 확산이 됐다라는 것들이죠. 또 간혹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실제로는 피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 충격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언론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느냐 또 위험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보도를 하느냐라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이 또 개개인들이 인식하기에 요즘은 인터넷이나 개인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견해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공간 속에 퍼지면서 그런 것들이 마치 정말 사실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근데 이러한 위험한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뭐 좋은 사례로 회자가 되고 있는 화재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올해 초에 1월 달에 발생했던 신촌 세브란스 화재인데요. 이러한 경우도 똑같이 이런 세종병원과 같은 동일한 의료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없었고요. 또 부상자도 경미한 부상자 8명 정도 있었고 또 실제로 화재는 발생했습니다만 소방 시스템들은 정상 작동을 했다. 그리고 또 피난 유도, 여기에 간호사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평소에 계획됐던 피난 방법대로 피난 유도를 했다는 부분들, 또 그리고 방화구역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다른 층으로의 확대가 최소화되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동일한 사용자, 또 동일한 용도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돼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피해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영국 그렌펠 타워, 또 두바이 토치 타워 이런 화재들도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렌펠 타워 화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는 뭐 잘 타는 내외장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 화재를 보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앞서 보여드렸던 대형 화재들을 보면서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불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화재가 크게 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영국 토치타워 화재, 이 그렌펠 타워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일부러 불을 질러도 이렇게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내부의 방화구역이 제대로 돼 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걸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내부의 방화구역이라든지 재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모두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요인.
자, 근데 똑같이 외장재가 타는 이런 연소에 대한 화재가 비슷한 유형이 이제 토치타워 화재인데요. 여기도 외장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된 상황들은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대부분 안전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이유가 크게 달랐던 건 아니고 가연성 외장재 동일했지만 실제로 이 건물 안에서는 비상계단이나 피난계단의 구획 이런 것들이 명확했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빠르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겉이 얼마나 잘 타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겉까지 안 타게 해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이 났을 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대피를 하고 이 안에 있는 화재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 1, 2년,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외장재에 관련된, 외벽 연소에 관련된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어찌 항상 겉에서 타는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겉에 외장재에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면서도 내부적인 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살리고 도망가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형 화재를 겪으면서 어떻게 되어 왔느냐?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대부분 규제는 강화되어 왔습니다. 사실 규제 강화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순기능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순기능에 비해서 또 안 좋은 부분들은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그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뭔가 가시성 있는 이런 대책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부담감 또 사회적 요구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급하게 제도를 만들고 법안을 강화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지 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채 법안이 되거나 제도화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과 이런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부응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실효성과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그런 항상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날 때마다 법규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그 위에 계속 무언가를 더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어떤 안전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피로도 이런 부분들도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규제를 강화해 주면서도 사실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덜어내야 되는데 이 화재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은 한번 생겨나면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복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잘못된 위험 분석의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요. 고층 건물에서 불타는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평범하진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사실은 초고층에 관련된 이전까지 막연히 불안했던 것들이 마치 우신 골드스위트 외장재가 타는 화재 모습을 보니까 역시 위험한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죠? 화재 피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화재 범주지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의 위험을 너무 과도하게 인식을 하다 보니 초고층에 관련된 막연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고층에 관련된 규제, 대표적인 규제가 이제 초고층 특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초고층을 규제하기 시작했고요. 또 건축법상으로는 피난안전구역 설치라든지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도 도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의 도입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도 피난용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제 상황 혹은 또 초고층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런 좀 미흡한 어떤 이제 설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또 이런 한 가지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정작 우신골드 스위트 화재가 초고층 건축물의 규제의 어떤 시발점이 됐지만 우신골드 스위트 화재, 우신골드 스위트 건물은 초고층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준초고층 혹은 준초고층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고층 건물 기준인데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그 집에서 막내가 동네에 가서 싸움을 하고 왔는데 큰형 불러서 막 혼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초고층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선 충분히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할 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의 고려도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2010년도 전후로 당시에는요.
초고층에 관련된 과연 우리나라의 초고층이 얼마나 불이 많이 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안 돼 있었고요. 또 일반적인 고층 건물과 초고층이 화재에 대한 피해 규모, 뭐 사망자 수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습니다. 막연히 그냥 초고층이 불이 났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런 규제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초고층의 건물이 생겨난 지는 이미 10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건축물로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준들이 화재 안전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화된 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에 관련된 규제가 가장 많습니다. 심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제도화된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부 대본그린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외장재 연소 또 짧은 인동거리에 대한 화재 확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많은 사망자 또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는 실제로 필로티의 출입구를 통해서 또 출입구의 그 필로티 계단 옆쪽에 통신실 피트를 통해서 상층부로 연기 확대 또 화재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계단 부분이 유일한 탈출구인데 그 부분을 연기랑 화염이 이미 차버려서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이때도 사실은 겉이 잘 타는 거, 외장재 연소에 관련된 부분들, 또 옆 건물과 가까이 있어서 옆 건물이 옮겨 붙었다라는 부분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도시명 생활주택 또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피난로 확보라든지 안전한 피난 계단의 확보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부과가 됐지만 사실 제일 큰 위험은 사실 슬라브 천장면이 가연성 단열재로 탔고 또 이런 것들이 계단실을 통해서 사람이 도망을 못 갔고 그나마 또 여분의 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사람들이 불이 아무리 건물이 잘 타도 사람들만 잘 도망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피해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놓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화제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최근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들이 창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창호에 관련된 부분. 여기 많은 분들이 화재 분야나 건축 분야에 계시겠지만 이런 법안이 지금 개정이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화재를 통해서 창호가 위험하다. 창호가 플라스틱으로 돼서 불에 타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호는 모두 금속 재질에 관련된 창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좀 강화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규로 지금 정해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실제로 그럼 창호가 얼마나 화재에 위험하냐 또 이런 것들이 화재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라는 것들을 본다면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검토라든지 또 국내의 규제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계의 의견들을 판단했을 때는 창호 자체에 대한 연소성은 사실 의미가 없다. 다만 창호가 개구부를 통해서 화염이 확대됐을 때 이런 부분들의 우려지 창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부 업계의 과도한 주장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또 이런 입법 기관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편중된 시각으로 제도화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처럼 사실은 쭉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화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우리가 대책 또 화재 재발 방지에 관련된 노력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왜 아픈지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수술을 할 건지 약을 먹을 건지 주사를 맞을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들 정말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려 하지 않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원인들에 대한 접근, 또 이런 부분들이 막연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의견들이라든지 개인적인 견해에 휩쓸릴 필요 없이 좀 더 객관화된 정황들 증거로 이런 것들이 좀 얘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의 어떤 설립 취지도 이러한 어떤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혹들 혹은 또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또 지식적인 부분들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문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본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발표가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